이걸로 해야지. 아, 기다려주셔서 고맙고요. 슬라이드 만들다 보니까 욕심이 나서 많이 했는데 슬라이드 중에서 뭐 일부는 제가 예전에 했던 건데 근데 뭐 그거 그냥 거의 붙여넣기 하긴 했는데 일단은 오늘 그래도 약간 좀 흔치 않은 주제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ESC 주제와는 거의 반대 느낌의 주제로 갖고 와봤어요. 뭐 이것도 괜찮을 것 같다 판단이들 뭐 허가를 받아서 그래서 이 주제 걷어오는 모델로 갖고 왔고요. 근데 목차는 뭐 LLM에 관한 아무래도 딥러닝에 대해서 난 좀 공부를 해봤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나요? 그래도 입문 정도는 해봤다. 네, 되게 적네요. 큰일 났다.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그래도 오늘 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있고요. 어, 한 세 번째까지 하고 그리고 쉽고 그리고 리즈닝에 좀 도입하겠습니다. 제 연구 주제가 지금 리즈닝이라서 네. 네, 우선 LLM에 관한 인트로덕션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챗GPT 잘 쓰고 계시나요? 네, 저는 그거 없이는 못 사는데요, 요즘. 그래서 NLP 도메인에서는 LLM 같은 경우에도 NLP라는 도메인에서 놀거든요. NLP라는 것은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는 거고, 텍스트를 주로 다뤄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인풋이 뭐 이미지라서 이미지면은 그냥 2D 어레이예요.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이면 그냥 2D 어레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뭐 저희가 흔히 보고 있는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3D겠죠. 그러니까 RGB 값들로 세 가지 이루어진 3D 어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널이 세 개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비전에서는 그렇게 그냥 이미지를 인풋으로 바로 박을 수 있지만 근데 NLP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신 바와 좌측 사진에 보이신 바와 같이 뭐 오렌지는 맛있다. 뭐 오렌지는 맛있다. 그래서 이것을 인풋으로 정확히 어떻게 줄 건데 어떻게 쪼갤 건데 막 이거를 그냥 오렌지를 맛있다 이렇게 텍스트로 그냥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쪼개지는 과정이 뭐 어떠한 룰을 통해서 쪼개는 과정이 뭐 영어에서는 막 단어로 쪼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서픽스와 프리픽스 이런 걸로 쪼갤 수도 있고 뭐 한국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쪼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어로 쪼개지는 것을 토큰나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일종의 좀 모든 토큰들을 담고 있는 사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전에 의해서 우리의 텍스트를 쪼개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뭐 저희 LLM 인풋에 뭐 이렇게 센텐스가 들어가면은 뭐 이건 LLM 모델이 아니긴 해요. NLP에서 사용되는 모델 중에서 하나인데 그래서 아웃풋 토큰 하나 뱉고 아웃풋 토큰 2 뱉고 이런 식으로 토큰들을 뱉는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딥 뉴럴 네트워크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딥러닝이라고 하면은 뭐 머신러닝하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 딥러닝이라고 하면은 그냥 뉴럴 네트워크가 좀 더 깊이 쌓여진 게 그냥 DNN입니다. 그게 끝이고 뭐 그냥 히든 레이어가 많은 뉴럴 네트워크를 뭐 보통은 딥러닝이라고 부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점이 뭐가 있냐 이거 왜 쓰냐 피처들을 결국엔 자동적으로 좀 뽑아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람이 있어서 뭐 이 사람이 있어서 뭔가 좀 마우스가 안 맞네. 사람이 있어서 이거를 봤을 때 뭐 눈이 어디야 그리고 뭐 어디가 입이야 막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자동적으로 매칭을 시켜준다. 학습을 시켜주면은 뭐 이런 게 딥러닝의 좀 좋은 점이고요. 그럼 학습을 시키는 데 있어서 뭐 저희는 결국에는 인풋 X가 있으면 Y를 뵙게끔 하는 게 목표고 이 Y 같은 경우에는 타스크에 따라서 그럼 또 달라져요. 뭐 분류 타스크가 됐냐, 아니면 클러스터링 타스크가 됐냐, 뭐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통 노테이션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X가 인풋이 되고 Y가 아웃풋이 되고 세타가 여기서 F 함수에 대한 파라미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을 시키는데 중요한 요소 세 가지가 로스 펑션이고 오토마이저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이 아키텍처에 따라서 이거를 비전에 쓸 거냐, NLP에 쓸 거냐, 아니면 모델 성능이 뭐 많이 달라지냐 이런 요소들이 좀 달라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다음으로 트랜스폼으로 넘어가기에는 좀 갭이 좀 있긴 한데 일단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딥러닝 모르시는 분들 좀 빡쓸 수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대부분의 현대 LLM들은 뭐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따르고요. 이 논문이 지금 Attention is Early Need라서 저렇게 뉴진스 갖고 왔는데 네. 네, 18년도에 나온 논문으로 오늘 아침에 오늘 준비해가지고 오늘 아침 기준으로 봤을 때뭐 18만 번 인용이 됐다 뭐 이 정도 있고 뭐
이전에 있었던 NLP에 있던 모델들이 뭐가 있었냐면 RNN, Seek-to-Seek 뭐 이런 모델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그 모델들에 대한 단점들을 전부 다 완화시켰다. 그리고 attention이라는 개념을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시킨 게 이 그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 뭐 참고로 이 모델 구조는 이 좌측에 보이시는 그림이 끝입니다. 이 그림을 따라가면은 그냥 이 그림 자체가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좌측에 보시는 인코더와 그리고 거기서 약간 오른쪽에 있는 디코더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 뭐 각 블럭이 뭘 의미하는지 좀 얘기를 하자면은 트랜스포머 구조 첫 번째로는 멀티 어텐션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내에서 어떻게 좀 파헤치면 그냥 저렇게 그 스케일러 다 프로덕트 어텐션으로 그 구성이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 그러면 저희가 인풋이 지금 여기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세 개가 여기 들어가거든요. 마우스가 안 맞네요. 네, 세 개가 들어가거든요, 여기. 이 세 개가 그 QKB라는 어떤 인풋인데 이 인풋을 일단 만들기 위해서 저희 인풋 X인 그 X에다가 어떠한 매트릭스를 곱해줘요. 이 매트릭스를 저희는 WQ, WK, WV라고 하고요. 얘네들을 곱해주게 되면 QKB, 쿼리 키 밸류 값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값들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어떻게 집어넣느냐 이러한 수식을 통해서 이 소프트맥스 안에다가 QK 트랜스포스 나누기 루트 DK를 소프트맥스 시킨 다음에 곱하기 V라는 매트리스 다시 곱해줍니다. 이렇게 해준다면은 어떠한 어텐션 벡터가 나와요. 이 벡터 크기는 몇이냐 저희의 그 인풋 차원만큼의 벡터 크기가 나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여기에서는 그냥 뭐 어떻게 어텐션 값이 어떻게 이렇게 튀어나온다. 그럼 이것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뭐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쿼리 키 밸류라는 값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쿼리라고 하면은 저희 인풋이 뭐냐? 인풋에 해당하는 게 뭐냐? 뭐 흔히 SQL 할 때 쿼리 뭐 이런 키 SQL 하신 분들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쿼리 같은 경우는 인풋이 그래서 뭔데, 그리고 키 같은 경우에는 인풋에 해당하는 문서 뭐 부분을 뜻하고요. 그리고 밸류 같은 경우는 그 문서 내용을 보통은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쿼리를 주어지면은 그에 해당하는 키 그리고 거기에다가 밸류를 곱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이 그 어텐션 자체가 Seek-to-Seek라는 옛날 모델에서 좀 잘 활용이 됐었는데요. 뭐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됐느냐? 뭐 여기에서 직접 와서 뭐 어텐션 값을 구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텐션 자체를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x라는 값이 이렇게 주어지면요. 여기 x에 해당되는 값들이 이렇게 튀튀튀 이렇게 나오는데요. 얘네들에 대한 확률을 어느 정도 줬다라고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텐션이라는 것을. 네, 약간 이해되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좀 이게 논문에서 맨 밑에 있는 예시인데요. 뭐 어떠한 단어와 연관된 값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연관성을 어느 정도 어텐션으로 반영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이게 여기까지가 그럼 어텐션인 거고요. 멀티 헤드 어텐션은 뭐냐? 이 멀티헤드 인텐션이라는 것은 이 어텐션 값을 결국 구하기 위해서 그냥 한 번에 구하는 게 아니라 좀 여러 헤드를 거쳐서 좀 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종의 뭐 딥러닝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CNN에서 필터 개수를 늘린다 뭐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딥러닝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없지만 그래서 수식 자체는 그래서 멀티헤드 QKB를 넣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 헤드들에 대한 것을 컨캣시켜서 마지막에 WO를 곱해주는데 이 헤드 자체를 보면은 이 각각에 대한 그 어텐션 값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나중에 얘기가 나올 텐데 제가 안 넣었네요. 이거 같은 경우.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냥 WQ, WK, WV를 한 번에 이렇게 크게 곱해준다면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나눠서 좀 곱해서 그 다음에 합쳐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멀티 헤드라는 개념이. 그 다음으로는 feed forward 네트워크라는 개념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 이 여기 어텐션에서 튀어나온 값을 그럼 어텐션은 하나의 벡터겠죠. 하나의 벡터하고 이 벡터를 다시 feed forward 네트워크라는 것을 집어넣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를 따라갑니다. 그냥 w1 플러스 b1을 x에다 곱해준 다음에 그냥 뭐 성형적이죠. 성형적인 다음에
렐로라는 비성형적 함수를 여기 곱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W2라는 새로운 W2 플러스 B2라는 새로운 그냥 뉴런 그 퍼셉트론을 그냥 하나 거쳤다. 뭐 한 레이어 또 거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 느낌이냐면 그냥 x가 있으면은 얘를 결국에는 한 번 더 바꿔주고 싶어요. 비선형적으로. 근데 이걸 바꿔주기 위해서 한 처음에는 뭐 10차원이었다가 이거 곱해준 다음에 뭐 5차원을 줄였다가 다시 곱해준 다음에 10차원을 늘려줬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한 다음에 add and 놈이 여기 진행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놈은 지금 신경 안 써도 되고 add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여기 이 함수에서 튀어나온 값을 fx라고 한다면은 여기에다가 저희의 인풋을 그냥 더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요소도 있다 이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왜 있냐라고 하면은 뭐 백프롭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가 있는데 얘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으로는 그 인코더랑 디코더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 구조를 그러니까 이 아까 말했던 블락들 있죠. MHA랑 그리고 feedforward를 잘 적극적으로 활용시킨 구조가 여기 좌측에 보이시는 게 인코더고 우측에 보이시는 게 디코더예요. 보통 인코더, 디코더 얘기하면은 뭐냐면 인코더는 뭐 좀 압축하는 느낌이고 디코더는 뭔가 좀 저희 아웃풋을 뱉는 느낌이거든요. 보통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얘도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코더가 그 인코더의 경우는 뭐 인풋을 받고 디코더의 경우는 아웃풋을 받는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여기서도 얘기해야 될 게 디코더의 경우에는 여기 보면 화살 인코드에서 튀어나온 화살표가 여기 두 개 여기 들어가죠. 여기서 K 인코드에서 튀어나온 K랑 B 값들이 여기 인풋이 돼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됐냐? Q가 아까 약간 인풋과 관련된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넣었을 때 이거에 해당되는 값이 KB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아웃풋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처음 멀티헤드 어텐션이 여기에서는 Q가 여기에 그럼 결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뭐 어텐션 스코어 매트릭스 막 이렇게 흔히 불리는데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요. 어텐션 구하는 데 있어서 QK 트랜스포즈를 곱해줬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그 저희의 X 인풋 시퀀스 랭스만큼 이렇게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만약에 그 디코더의 경우는 아웃풋을 뱉는다 했잖아요. 인풋을 뱉는 게 아니라 인풋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웃풋을 먼저 넣어줘요. 그러면 여기서 좀 특이점이 뭐가 있냐면 저희는 사실 미래 정보를 모르잖아요. 미래 정보를 모르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미래 정보를 다 안 채로 약간 곱해져 있죠. 그래서 여기 마스크라는 것을 치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스트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고 부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미래 정보들을 약간 좀 차단시키고 싶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SOS, Start of Sentence 토큰을 의미하거든요. 여기에 처음 들어갔을 때 만약에 이게 처음 토큰이면은 이 뒤에 있는 토큰들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는 그냥 0, 0, 0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까만색으로 약간 좀 일종의 필터 느낌, 마스크 느낌으로 씌워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인코드 디코드 구조고 그리고 결국엔 이거를 쌓고 쌓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냥 그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트랜스포머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모델에서 여기 안에서 놀았던 차원은 D 모델이라는 차원에서 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여기에서 보면은 인풋 인베딩이 들어가 있긴 해요. 그래서 얘를 원래는 뭐 그 얼만큼 기냐 원래는 처음에는 그 보캐블리 사이즈만큼 긴데요. 그러니까 토크나이제이션 하면서 어느 정도 사전에 넣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사전에 해당하는 값인지 아닌지 이렇게 원한 인코딩으로 벡터로 바꿔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차원이 사실 보통 저희 그냥 되게 커요. 근데 이것을 약간 좀 줄여줬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 모델 안에서 노는 차원이 사실은 저희가 그 텍스트를 직접 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를 어느 정도 숫자로 표현한 다음에 어떤 벡터란 숫자를 표현한 다음에 그 벡터를 가지고 여기에서 뭐 연산을 쭉쭉쭉 하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아웃풋에 다시 뱉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아웃풋 차원에서 또 다시 놀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웃풋 차원에 이 미니어 함수가 하나 더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늘려줘야 되니까 차원을. 그리고 소프트맥스까지 하게 된다면은 이 토큰이 어느 이 우리의 사전에 어느 몇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멀티헤드를 사용하는 이유가 아까 좀 뭐 이걸 좀 쪼개가지고 연산을 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아마 이 그림을 좀 보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는 이렇게 연산이 됐었는데 이 Q 매트릭스라는 것을 좀 쪼개가지고 이렇게 좀 그 WQ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서 각각의 헤드도 결국에는 이렇게 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 인퍼런스 하는 데 있어서 트랜스포머들은 오토 일그스하는 과정을 띄웁니다. 아마 그 저번 학기 시계열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토 일그스라는 것은 내 현재 시점을 플러스 전보다 이전 시점을에 대한 정보만으로 미래 시점을 구한다가 오토 일그스한 세팅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never gonna give you 이런 뭐 토큰들이 있다. 이 토큰들을 이용해서 다음 토큰 up을 구한 다음에 이 up을 다시 인풋에다가 콘캣 시켜줘요. never gonna give you up. 이렇게 콘캣 시킨 다음에 다시 트랜스포 넣어서 never 다시 뱉고 뭐 이런 식으로 오토 리그레스 한 세팅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트랜스포머 모델을 되게 간략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바와 똑같습니다. 오토 리그레스 한 세팅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사실은 MLE로 구하는 것도 가능해요. 사실 뭐 MLE로 해서 구하는 게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뭐 로스를 줄이는 것과 똑같다.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뭐 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정리 좀 하자면은 뭐 저희 인풋 센텐스가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 땡킹 머신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일단 얘를 토크나이즈를 일단 한번 시키고 그러면 뭐 think, ing, 신, 뭐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다시 인베딩 시켜서 어떠한 그 각각의 토큰에 대해서 벡터로 만들어 준다. 그러면 인베딩 그 값이 나오고, 네, 위에 페이지에 혹시 그 익스포넨셜 빠집니까? 이거요? 시요. 네. 어, 아니요? 로그 변환을 했는데 같다고 돼 있어서 혹시 익스포넨셜에 빠졌나 싶어요. 아, 그러네요. 아, 네, 맞네요. 죄송해요. 예, 엑스포넨셜이 들어가, 네, 맞네요. 죄송합니다. 날카롭네, 손대로.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그래서 인베딩 시킨 다음에 이 인베딩 시킨 것을에다가 그 WK, WQ, WB를 곱해준 다음에 이 그 QKB 값들이 튀어나오게 되고 이 QKB 값들을 이용해서 어텐션 값을 구하고 이 어텐션 값이 뭐 이렇게 쭉 나왔으면은 얘네들을 다 같이 연산을 시켜서 최종적인 뭐 그 매트릭스를 구해서 이것을 다시 아웃풋 단계에다가 리니어를 통해서 또 곱해준다. 뭐 이게 약간 트랜스포머에 대한 내용이고요. 약간 좀 주제를 잘못 정한 것 같은데 큰일 났네요. 약간 오늘은 참고로 오늘은 그 수식 거의 없어요. 그냥 그 좀 개념 위주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갖고 왔는데 트랜스포머는 아무래도 좀 중요하다 보니까 왜냐면 모든 LLM들이 트랜스포머 기반이라서 이렇게 좀 갖고 왔고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LLM에 대한 프리트레이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질문 있으면은 좀 생소하잖아요. 지금 이 주제가. 그래서 뭐 저거 뭐야? 저게 뭔데 싶다가 막 이런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손 들어서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어봐 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띄운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좌측에 있는 그 두 개랑 그리고 우측에 있던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쌓으면서 할수록 그 트랜스포머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트랜스포머에서 중요한 것은 이 어텐션을 활용해서 구한다라는 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어, 네. 그래서 꼭 이 구조를 따라가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코더 온리 구조도 있고 디코더 온리 구조도 있고 인코더 앤 디코더 구조도 있는데 인코더 플러스 디코더는 약간 투머치 같아서 그건 안 하고 그리고 뭐 일단 인코더 구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코더 구조들 같은 경우에는 그 디코더와는 다르게 인풋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풋을 가지고 뭔가 좀 정보를 압축시킨다가 인코더잖아요, 사실상. 그럼 그 뜻은
인풋이 전체적으로 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정보가 필요 없고 얘를 그냥 어떻게 하면 잘 압축시킬 수 있을까? 뭐 이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뜻은 뭐냐? 보통 저희가 오토요기스 구조를 띄운다라고 하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통 흘러가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뭐 그냥 뭐 무자비하게 그냥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학습을 시키냐? 그 학습 과정은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이 데이터 자체가 I went to the store 이 전체가 사실 저희가 있어요. 이 센텐스가 있는데 이 센텐스 가지고 어떻게 학습시킬 거냐를,가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학습시키냐? 일부러 마스크를 랜덤하게 좀 씌워줍니다. 마스크를 뭐 went store가 셀렉이 됐어요.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빈칸으로 두고 이 I 빈칸 to the 빈칸 이거를 가지고 모델에다가 입력을 시킨 다음에 이 모델이 그래서 이 정보만을 가지고 went store 이거를 예측을 한다. 그러면은 모델 학습 자체는 went store 이 두 개에 대해서만 학습이 되겠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게 약간 좌에서 우에서 좌도 뭐 이런 그 방향도 고려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보통은 bidirectional attention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어, 네. 그래서 이렇게 학습시켜준 다음에 인코더를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쭉쭉쭉 학습시켜요. 그러면 데이터가 사실상 하나만 필요하겠죠. 보통 쌍이 필요한데 데이터 쌍이 필요한데 근데 얘 같은 경우에 하나만 필요하겠죠. 그냥 예측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학습시켜준 다음에 디코더와 결합시켜줘요. 디코더와 결합시켜준 다음에 얘네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학습을 시켜줘요. 추가적으로 학습시킨 다음에 그거를 저희 LLM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이는 게 버트라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학습을 뭐 이거 보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버트가 이거에 대한 한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스크 뭐 인코더에 대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디코더를 여기다가 디코더 다른 곳에서 붙였거든요. 뭐 아니면 디코더 셋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디코더 셋 가져와서 디코더적으로 학습을 시켜서 파인 튜닝 시킨다. 뭐 이렇게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이렇게 학습을 시키냐? 사실 저희가 데이터라는 게 비싸요. 뭐 아마 그 연구하신 분들이 여기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데이터 구하기가 되게 빡세다는 거를 알 겁니다. 뭐 이게 어떤 구체적인 도메인으로 들어간다면 그게 더 빡세고요. 그래서 논문들 보면은 데이터 셋만으로 그냥 논문을 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인코더 온리 구조에서는 그럼 장점이 뭐가 있냐? 그냥 얘 하나만으로 그냥 학습을 시켜서 그 뭐 학습된 친구를 구하는 게 가능하다. 이게 이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웃풋 레벨이 어쨌든 간에 필요 없다. 이렇게 이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또 오타가 났네요. 지금 보니까 네, 뭐 어차피 오타는 무시를 하고요. 그 디코더 프리트레인 디코더 부분을 넘어가자면은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는 이 압축된 정보를 가지고 보통은 이 압축된 정보를 가지고 아웃풋을 뱉는다. 뭐 이런 게 디코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디코더의 경우에 그래서 좌에서 우로 가는 그런 구조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MLE로 활용하는 그런 거 있죠. 오토를 비슷한 구조 있죠. 그런 구조가 사실상 그냥 디코더를 학습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 그대로 무슨 말이냐? 뭐 저희 뭐 인풋이 뭐 W1에서 W 캐피트 T까지 있으면은 얘네들에 대해서 뭐 오토 리그스를 쫙쫙쫙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토대로 그럼 이 마지막에 있는 히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그 뭐 그 아웃풋 단계로 다시 보내준다 하면 이렇게 이게 그 아웃풋이 여와 같은 경우는 스마일리 페이스 아니면 브라우니 페이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뭐 아웃풋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디코더 학습은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예시로는 대표적인 예시로는 사실 그 GPT가 있어요. GPT가 뭐냐? 그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뭐 다들 뭐그 오픈AI 모델도 GPT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GPT가 여기에서 유래된 거 맞고요. 그래서 어 보시면은 GPT-1, GPT-2, GPT-3, GPT-4 막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가 점점 더 늘어나요. 그래서 이 구조가 사실은 이게 가장 최근 구조가 이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사실은 별거 없어요. 뭐 되게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이 트랜스포머 블럭에 대해서 까봤더니 이렇게 튀어나왔고 이 트랜스포머 블럭을 살펴봤더니
그냥 뭐 이런 구조다. 이게 어텐션 구하는 거고 이게 그냥 그 아까 봤던 그 뭐죠?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인 거고 그냥 여기 내에서 그냥 좀 작은 디테일만 조금씩 바꿨다. 예를 들어서 원래는 렐루라는 그 활성화 함수를 썼었는데 여기서 갤루라는 활성화 함수로 바꿨다. 뭐 이런 등등 짜잘한 뭐 점들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최신 모델들이 뭐 되게 많죠. 요즘에는 랭귀지 모델들이 되게 많은데 모두 이러한 디코더 온리 아키텍처를 보통 띄어요. 그래서 뭐 그 딥시크도 최근에 나왔었고 제미나이 뭐 O1도 올해 나왔었죠. 그래서 뭐 GPT-5도 뭐곧 나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고요. 근데 좀 요즘 모델들을 보면은 약간 좀 무자비하게 좀 파라미터가 좀 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좌측에 보이시는 그림이 뭐냐면 이 Y축이 지금 트레이닝 데이스예요. 트레이닝 데이스고 이게 학습시키는 날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이 우측에 보이시는 사진이 뭐냐면 이 동그라미 크기가 그 파라미터 크기를 얘기하거든요. 그게 모델 크기, 파라미터가 몇 개냐 이거를 의미를 하는데 지금 뭐 말이 안 되죠. 지금 그 네, 하여튼 되게 많이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게 왜 느냐라고 했을 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기업들이 결국에는 선도를 하거든요. 이 시장에서는. 그럼 기업들이 왜 우리 모델을 좀 더 키워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링 러라는 것 때문인데요. 딥러닝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본 뭐 심지어 머신러닝에서도 있죠. 그냥 뭐 통계 모델을 쓸 수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오버피팅이라는 개념을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통 저희가 데이터셋을 가지고 모델을 학습시킬 때 보통은 트레이닝 데이터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로 이렇게 나뉘거든요. 이렇게 나뉜 이유는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다 시켰으면은 모델이 결국에는 좀 좋은 어디에 쓰이냐, 뭐 그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잘 쓰이냐 이러한 게 좀 중요하거든요. 한마디로 제너럴라이제이션이 가장 중요해요. 모델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그 시계열 모형을 시켰어요. 뭐 삼성 주가를 예측하는데 시계열 모형을 만들었는데 근데 제가 오늘까지 있었던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학습을 시키겠죠. 근데 내일이면 또 어떠한 변수들이 또 바뀌고 모르잖아요. 이거는 변수들이 너무 많이 바뀌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되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못 봤던 따로 분류해놨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성능을 보통은 그 재는데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모델이 커도 파라미터가 많아도 그럼 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테스트 액큐리시가 높냐? 이거는 꼭 아니다. 테스트 액큐리시에서 낮고 트레인에서 높으면은 사실상 연습 문제만 굉장히 잘 풀고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빵점을 맞는 케이스인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오버피팅이고 근데 이게 20년도에 나온 논문이거든요. 이게 스캐닝 러스 그 LM인데 이 논문에 의하면은 스케일링 러가 사실 적용이 됩니다. 스케일링 러가 뭐냐면 그냥 모델 크기가 늘면 늘수록 이 성능 테스트 액큐리스 결국엔 올라간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저희가 흔히 알고 있었던 그러면 그러한 그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 때문에 이렇게 뭐 그 옵티멀한 모델 크기를 늘려도 약간 옵티멀한 딱 이 좋은 굿스팟이 있다고 얘기를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냥 그게 망가졌다 이 논문 때문에 그래서 스케일링 러에 의하면 저희가 성능, 그러니까 여기서 성능이라고 하면 테스트 액큐리시를 올리는 데 있어서 그 다음 이 세 가지 요소를 좀 올리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데이터 사이즈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연산 시간이 있고요. 학습하는데 얼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썼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모델 크기가 있습니다. 파라미터. 여기에서 약간 연산이랑 모델과 관련된 게 이 두 번째랑 세 번째고요. 첫 번째가 데이터와 관련된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데이터가 더 비쌀까요? 모델을 돌리거나 아니면 모델을 늘리는데 사용되는 비용이 더 비쌀까요? 뭐 데이터가 더 비쌀 것 같다. 네, 데이터가 더 비쌉니다. 네, 데이터가 훨씬 더 비싸요. 말도 안 되게 비싸요. 그래서 그 이거를 통해서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 이득을 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기업 입장에서도 그럼 우리 그냥 GPU 그냥 좀 더 투자하면 되겠네라고 해서 그 모델 크기들이 지금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논문에 있는 그냥 파인딩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가 뭐냐? 이 X축이 보통 뭘 의미하냐면 그 얼만큼이나 많은 연산 혹은 얼마큼의 파라미터가 많냐, 얼마큼 모델 크기가 어떻게 됐냐 이거를 의미하고요. Y축은 여기서 다 로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테스트 로스를 의미를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이게 약간 그 컨벡스한 형태가 됐어야 됐었어요. 근데 이 논문에 의하면은 아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그냥 연산을 좀 더 하거나 아니면 모델 크기를 좀 더 올리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게 점점 더 뚜드러진다. 테스트 보스가. 이게 그래서 저희가 모델을 키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프리트레인을 더 큰 모델을 진행하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태스크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약간 챗GPT가 저희 이거 멈출 뭐가 없나? 있네요. 그 약간 챗GPT가 저희 쓸 때도 전 여러분들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저는 뭐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 쓰거든요. 여기서 처음 그 이거 나오는데 막 이렇게 이러한 태스크에 대해서 다 적용을 시키거든요. 저는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사실은 그냥 이 스케일링 러 때문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 프리트레인된 어떠한 그 원래는 랭귀지 모델이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되게 키워서 LLM을 만들어 버리면은 얘가 되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느냐 보통은 이렇게 나뉘긴 해요. 이 그 어떤 서베이 논문에서 갖고 온 건데 뭐 이렇게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제가 할 얘기는 뭐 프리트레이닝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했었고 이제 파인 튜닝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 거고 그리고 ペプ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못했구나. 이건 얼라이먼트 좀 얘기할 거고 어,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포함되지 않은 리즈닝까지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인 튜닝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그리고 얼라이먼트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건데요. 프리트레이닝 된 어떤 그 랭귀지 모델이 있으면은 모델 성능이 되게 뛰어나서 이게 뭔가 좀 추가 학습 없이도 그냥 뭐 다양한 태스크에 적용이 가능해요. 뭐 그냥 모델에다가 뭐 이거 번역해줘라고 했는데 이 모델이 그 번역한 태스크에만 그 학습이 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태스크에 대해서 좀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 성능을 그러면 어떻게 더 올리느냐? 그 이 두 가지를 좀 이용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프롬프트 아니면 심플 인스트럭션스인데 두 번째도 얘기를 하자면은 아니다. 첫 번째부터 얘기할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한 프롬프트 아니면 심플 인스트럭션인데 그냥 뭐 말 그대로 그냥 인스트럭션입니다. 인스트럭션들을 뭔가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면은 예를 들어서 뭐 프롬프트에다가 너는 금융감독원이야. 한국의 대표적인 금융감독원이니까 그 이 사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성능이 진짜 올라가요. 놀랍게도. 약간 여기에서는 약간 프롬프팅 기반이긴 한데 좀 근본이 없긴 하죠. 이렇게 보면. 두 번째로는 그 인풋에 예시를 조금씩 주는 거예요. 예시를 조금씩 준다라고 하면은 그냥 인풋 자체에다가 뭐 케이스들을 여러 개 주는 겁니다. LLM에서 이 예시를 주는 것을 하나의 예시를 주는 것을 원샷이라고 뭐 n개를 준다면 n샷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샷이 예시를 이렇게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에 대한 예시로는 프롬프트 자체에다가 그러니까 LLM 저희 챗GPT 입력할 때 그 인풋 단에다가 예시를 example 1, example 2 뭐 점점점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저희에 대한 인풋을 이렇게 줘요. 그럼 이 인풋에 대해서 좋은지 나쁜지 뭐 이렇게 평가를 하겠죠. 이 예시를 따라가서 약간 사람하고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람에게 뭐 그 뭐 이것 좀 해봐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전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따라가서 이걸 해봐 뭐 이렇게 하면 당연히 더 잘하겠죠. 약간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까지가 그 인컨텍스트 러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이제는 이 인컨텍스트 러닝 성능을 가지고 얘가 뭘 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사실 그 LLM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결국은 도구잖아요. 저희가 사용할 도구예요. 그러면 대상이 저희란 말이에요. 대상이 저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좀 약간 학습이 돼야 되는데 보통 LLM이 어디에서 학습됐냐? 뭐 그냥 인터넷에 있는 그냥 여러 데이터 뭐 그 예를 들어서 막뭐그 커뮤니티 데이터 뭐 그 해외에서는 레딧 데이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한국에서는 그럼 DC 데이터 막 이런 거 쓰겠죠. 뭐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학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과연 이 데이터가 좋을까요? 그래서 DC 데이터를 학습된 LLM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뭐 당연하게도 약간 완전히 좋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좀 성능을 인스트럭션을 줘서 하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게 인스트럭션 튜닝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냐? 그냥 말 그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인스트럭션 줘서 그런 다음에 인풋을 줘서 이걸 뱉는다. 근데 이러한 것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또 LLM 자체가 이 인스트럭션을 준 상태에서 약간 그 문제를 푸는데 좀 더 연습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셋도 존재한다. 이렇게 우측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뭐 여기 더 많은 예시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셋 내에서도 약간 그 템플릿을 바꾸면서도 약간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주는 방식에도 약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템플릿을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premise, hypothesis, options인데 근데 뭐 템플릿 2에서는 템플릿 3에서는 뭐 premise를 이렇게 멘션했고 hypothesis는 이렇게 멘션했고 option은 뭐 이렇게 멘션 뭐 이렇게 다 다릅니다. 뭐 이렇게 해서 분석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뭐 이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데이터셋도 이렇게 쫙 다 이렇게 있다. 근데 여기에서 또 그 한 가지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결국에는 저희는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다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 저희 목표는 generalization이 잘 되는 LLM을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인스트럭션 파인 튠된, 인스트럭션 튠된 모델들을 가지고 파인 튠하는 모델들도 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스트럭션이 에 대해서 학습을 시킨다는 거는 이 인스트럭션이 있는 데이터셋도 필요하다는 뜻이잖아요. 당연하게도 인스트럭션이 있는 데이터셋이 더 비싸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스트럭션이 있는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인스트럭션이 없는 데이터가 있으면은 얘가 훨씬 더 많을 거고 인스트럭션이 없는 애들에 대해서 그래서 얘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죄송 어 약간 반대긴 하네요 이건 음 인석션 약간 반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다시 말할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인석션이 175개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175 인석션을 따라가는 데이터셋이 5만 2천 개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그 파인튜닝 시킨다. 그게 만들어진 게 뭐 이런 모델이 존재를 하고 혹은 이 우측에 보이시는 사진이 뭐냐면 LLM 자체를 그냥 이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뭐 이 인스트럭션 따라가서 뭐 하나의 값을 뱉었으면은 이 값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인스트럭션을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아웃풋이 또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아웃풋을 뭐 반복을 하면서 뭐 약간 그 중에서 좀 좋은 그 아웃풋을 가지고 뭐 최종적인 아웃풋을 뱉는다. 뭐 이렇게도 있습니다. 약간 예시를 좀 보여주는 거고요. 어, 여기까지는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인스트럭션을 활용하는 케이스고 이제는 약간 좀 LLM에 대한 위험 요소 중에서 하나를 좀 얘기를 하자면은 약간 여기서부터 어택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LM 보고 폭탄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이게 성공적인 LLM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사용자가 막 그 악용하면 어쩌죠? 이거를 가지고 당연히도 그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해준다는 것이 약간 얼라이먼트인데 그래서 이거를 뭐 그냥 데이터 내에서 학습시킬 때 뭐 폭탄을 만들어줘 폭탄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그냥 뱉지 마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맞는데 근데 어택이라는 개념이 되게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이 중간에 보이시는 거 보이세요? 약간 수식들이잖아요 얘네들이 뭔지 알아요? 이 수식들을 그 2차 평면을 그리면은 이 맨 위에가 B, 막 두 번째가 O, 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영역이잖아요. 이게 inequality니까. 그래서 B, O, M, B, 막 H, O, W, 2,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 수식인데 이거를 통해서 약간 좀 폭탄 만들어줘 이거를 바이패스를 했다. 뭐 이러한 요소들도 그럼 어떻게 커버할 건데 약간 그런 요소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는 그러면은 이 얼라이먼트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초창기에는 초창기라 해야 되나? 이제 뭐 한 그래도 21년도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22년도인가? 21년도가 22년도가 그럴 거예요. 근데 원래 그쪽도 중요하겠죠. 당연히 어택에 대한 약간 온라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저희가 쓸 거기 때문에 저희에 맞게끔 약간 얘를 학습시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얼라이먼트입니다. 왜냐면 얘를 좀 어댑을 시켜서 우리에 맞게끔 우리가 만족하게끔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또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preference learning이에요. preference learning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 아웃풋이 뭐 LLM이 여러 개 뱉겠죠. A, B, C, D 이렇게 뱉어요. 그럼 A에 해당되는 아웃풋 있고 B에 해당되는 아웃풋 있고 뭐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러면 이 preference를 골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D가 C보다 나아, C가 A보다 나고 A가 B보다 나아, 뭐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게 퍼스널 러닝이고, 이 preference라는 것을 활용시켜서 학습시키는 것이 RLHF라는 강학습에서의 개념을 LLM에 적용시켜서 학습된 게 그 이 GPT-4O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냐, 구체적으로는 처음으로는 뭐 이 3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3단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자면은, 처음에는 그냥 설명된 데이터 있죠. 그냥 정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LLM 먼저 학습시킵니다. 이때 로스는 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크로스 엔트피 로스를 써서 그냥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키는 게 supervised fine tuning이라고 불리긴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SFT-된 LLM을 일단 완성을 시킵니다. 두 번째로는 A가 그래서 B보다 낫다라는 어떤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거를 사람 보고 이걸 맨날 시키기에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알려주는 어느 리워드 모델을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리워드 모델 같은 경우는 보통은 바이너리 모델이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이 예시에서는 4개가 있긴 한데 보통은 바이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A가 B보다 나아, 아니면 B가 A보다 나아, 아니면은 A랑 B가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이러한 모델을 만들어주는 되고, 이러한 모델이 뭐 통계에서는 브래들리 테리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인퍼런스에서 확률에 대해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이 브래들리 테리 모델은 이렇게 생겼고요. 얘를 학습시킨 데 있어서 어떠한 로스를 쓰면 되냐라고 하면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피 로스 그냥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과정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뭐 LLM 보고 답변은 보통 2개입니다. 2개를 뱉고 그다음에 2개 중에서 어떤 게 더 나은지 알려줘요. 그럼 A가 B보다 낫다는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보를 토대로 그러면 리워드 모델을 학습을 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PPO라는 강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그 SFT10 1단계에서 파인튠된 모델을 다시 학습을 시킵니다. 이게 약간 PPO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좀 빡세니까, 근데 약간 좀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그냥 이 로스 있죠? 이 로스 텀 있죠? 이 로스 텀을 통해서 학습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디테일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것보다는. 이게 지금 제가 여기 그린 것도 좀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거의 50분이어서 그래서 RLHF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PPO라는 강학습 알고리즘 기반으로 뭐 리워드 모델도 학습을 시켜야 된다라는 단점이 존재하긴 해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리워드 모델을 학습시켜야 된다, 이 단점이 있지만, 이때 DPO라는 논문이 또 재작년인가 나왔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뭐냐, 리워드 모델을 굳이 학습시킬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이 논문인데, 그래서 이게 뭔가 좀 프리퍼런스 옵티마이제이션을 약간 바로 직설적으로 할 수 있다, 리워드 모델 없이. 이게 그래서 다이렉트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여기서 보면은 리워드 모델이 그래서 여기 사라졌죠. 여기서 약간 수식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요. 네,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잘 네네네, 모르겠는데 네, 처음에 LLM 모델 성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프리트레이닝 하고 네, 프리트레이닝된 LLM을 이제 사람 지시에 맞게끔 좀 조정하고 싶어서 이제 파인튜닝, 네, 인스트럭션 파인튜닝을 해주는 거고, 네. 이제 뭐 다음에 하는 게 이제 RLHF 이 순서대로 학습시키는 거예요. 아니요. 따로요. 그냥 따로. 독립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러한 것도 있다. 그러니까 온라인,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라고 했을 때, 전에는 성능 올리기 위한 뿐이었고, 인스트럭션 파인팅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는 아까 얘기했던 얼라이먼트에서 얘기하는 바는 우리가 사용하게끔 좋게끔 만들자. 그냥 성능이 올라간다, 이것보다는. 그냥 똑똑한 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똑똑한 애를 만들자. 아니요. 그게 얼라이먼트.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너무 많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RLHF에서의 DPO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RLHF에서의 목적 함수는 좀 위에 있는 것 같고요. 이 리워드 모델, 여기서 이 R 부분이겠죠. 이 R5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학습을 시키냐? 이 브래들리 테리 모델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밸리터리 모델 같은 경우는 인퍼런스 이렇고 로스는 이 인퍼런스를 좀 최적화된 그 R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로스를 따라가면 된다 이거고요. PPO를 만약에 적용시킨다면은 이 우측에 있는 이 텀 있죠. 이 텀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요.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이 제가 잘못 썼네. 이 좌측 텀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 왜 이렇게 바뀌어지냐? 뭐 이거에 대한 좀 프로세스 좀 얘기를 하자면은 식을 좀 전개해 보면요. 얘 자체가 이렇게 바뀌고요. 그냥 기대값 그냥 그 이 KL 부분을 약간 이렇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 KL 부분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이건 KL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그런 다음에 얘 자체를 뭐 식을 어쩌고저쩌고 좀 잘 정리하다 보면은 뭐 마지막으로 이렇게 튀어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여기에서는 한번 볼까요? 어, 또 이 두 개를 어떻게 바꾼지 약간 좀 헷갈리긴 하는데 대충 좀 설명해 드리자면은 여기에서 그냥 여기로 넘어갔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간 데 있어서 약간 파이랑 쓸데없는 값들을 다 모은 게 이 ZX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지금 파이에 대해서 옵티마이즈 하는 거지 파이 레퍼런스에 대해서 옵티마이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결국에는 정리 좀 하자면 이 로스에서 여기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로스에 대해서 약간 좀 옵티멀한 값을 구하자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 파이 스타가 그건 이것에 대한 파이 자리에다가 들어가면은 이게 그 최소한 옵티멀한 값이 된다. 뭐 이거는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 파이 스타를 그래서 여기 안에 다시 파이 자리에다가 집어넣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값을 결국에는 뭐 그 정리를 하자면 KL 정리를 써서 이렇게 다시 바꿔주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여기에서 오토메이 솔루션이 이미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얘가 이미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를 좀 약간 좀 R에 대해서 약간 좀 아이솔레이트 시키면 안 되냐. 그러니까 R이 여기 어차피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R 스타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렇게 아이솔레이트 시켜줍니다. 그럼 R 스타를 어쨌든 간에 구했잖아요. 그럼 여기 파이스타 들어간 거 이게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R스타를 그래서 다시 브래들리 모델 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또 다시 식을 좀 어쩌고 저쩌고 전개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약간 시그모이드 형태로 좀 정리가 되거든요. 이 시그모이드 형태의 로스가 저희의 새로운 프레퍼런스 로스가 됩니다. 결국에는 R을 지우면서 이 새로운 로스를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네, 좀 복잡한데 저도 복잡하네요. 네. 프리퍼런스 두 개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 브래들리 테리 모델에서 보시면은 Y1이 Y2가 낫다. Y1이 Y2보다 낫다. 이런 케이스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 뜻은 이 좀 노테이션을 제가 좀 되게 대충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어떤 winning 아웃풋이 있고 losing 아웃풋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YW, YL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프레퍼런스 두 개가 있다는 말이 이거고요. 그리고 보통은 프레퍼런스 두 개를 써요. 이거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뭐냐? 이 브래들리 테일 모델을 가정하기 편하니까. 답변이 됐을까요? 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미분을 시키면은 뭐 세타에 대해서 미분시키면 저렇게 나오고 저거를 이용해서 그레디언트가 있잖아요. 그럼 이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이 LLM을 약간 좀 학습시킨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성능을 비교를 하자면은 딱 두 가지만 볼게요. 이 노란색하고 이 나머지를 볼게요. 노란색의 경우는 이 DPO라는 로스를 가지고 한 거고 나머지들의 경우는 PPO 예전에 있었던 RLHF 기법들을 사용한 건데 이렇게 리워드 모델 없이도 생각보다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부분이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태까지 얘기한 게 뭐 얼라이먼트까지 얘기를 했었고 프레퍼런스 옵티마이제이션까지 얘기를 했었고 이제는 리즈닝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즘 에이전트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에이전트 들어보신 사람 있나요? 에이전트 LLM에서의 에이전트 뭐
들어보셨나요? 네, 생각보다 적네요. 그, 그거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기 전에 그래서 위즌이 뭔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냥 번역을 하자면 추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생각하는 행동을 뭐 약간 생각하는 과정을 약간 논리적으로 좀 말이 되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 뭐 이게 보통 추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 같은 경우는 뭐 우측에 사진 보이시는 바와 같이 약간 소크라테스가 뭐 그 모터를 하냐 그 약간 그 모탈이 한국어로 뭐죠? 뭐더라? 영어인데 하여튼 그 소크라테스가 모터를 하냐 그 소크라테스는 남자고 남자는 그 모터를 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모터하다. 그러니까 약간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이기 때문에 이건 저거고 저거는 저거이기 때문에 이건 저거다. 약간 이런 느낌이 추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 LLM에 대해서 중요하냐? 사실은 저희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여러분들 약간 시험 문제 풀 때 그 그냥 푸나요? 아니면 약간 생각을 하면서 푸나요? 생각 이게 그래요. 근데 이게 맞는 질문이긴 해요. 왜냐 추론을 하면서 푸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3은 뭐예요? 구조. 이게 생각해야 되나요? 이게 그냥 튀어나오잖아요. 이거랑 약간 그 정규분포의 그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약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기능이 를 통해서 좀 더 복잡한 문제도 풀 수 있다. 근데 이게 여기에서 갖고 온 두 논문이 뭐 얘기하는 바가 뭐냐? 이러한 추론하는 기능이 LLM에도 내재되어 있다. 그냥 기본적으로 뭔가 좀 추가 뭐 그런 거 없이. 그래서 이 좌측에 보이시는 논문이 Chain of Thought라는 논문인데요. Chain of Thought라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이렇게 샷으로 이렇게 엑샘플을 줘도 약간 문제 약간 그 수학 문제 돼서는 잘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LM이. 근데 이것을 약간 좀 엑샘플에다가 좀 더 추론을 할 수 있게끔 이 예를 들어서 이 좌측에 보이시는 거는 그냥 11이다 이렇게 딱 붙었는데 이 우측에 보이시는 거는 5개가 있었고 뭐 이 두 캔에 뭐 두 캔에 각각의 캔에 뭐 3개가 있었으니까 이 곱하기 3은 6 그래서 5 플러스 6은 11이다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이 포함된 뭐 이러한 과정 생각 과정을 그 thought라고 부르고요. 이게 연속적으로 있는 게 chain of though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좀 더 좋은 아웃풋이 나오고요. 근데 이 그 시놉덕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단점이 하나 있다면은 굳이 단점이 있다면은 이런 프롬프트가 꼭 주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과정이라는 프롬프트가 주어져야지 이렇게 뱉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단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을 붙여준다면은 성능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고 우측에 있는 얘기는 뭐냐면 그 Large Language Models are Zero Shot Reasoners인데 그 이 논문에서 얘기한 바가 진짜 이거 보고 너무 어이없었어요. 저는 왜 어이없었냐면 그냥 퓨샷으로 이렇게 예시를 주면은 잘 대답을 못 하는데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Let's think by step by step이라는 진짜 이 프롬프트 하나를 추가시켰더니 좀 더 좋은 성능이 나왔다. 추론하는 능력을 길렀다. 이렇게 보시면 근본 없죠, 되게.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본 없으면 중요한 이유가 LLM도 리즈가 될 수 있다. 추론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추론하는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발달시킬 수 있을까가 여기에서부터 좀 얘기할 거고요. 이것을 약간 그 추가 학습 없이 테스트 타임에서만 그 뭔가를 좀 진행하는 게 테스트 타임 컴퓨테이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테스트 타임 뭐 추가 학습 없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기를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셀렉션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셀렉션을 통해서 리저닝을 진행하는 거고 무슨 말이냐?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냥 귀리 디코딩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일반적인 디코딩 과정이. 그러니까 랭귀지 모델이 이렇게 뱉어요. 이렇게 과정을 뱉고 그리고 최종 답이 14 이렇게 나왔겠죠. 이렇게 하나만 뱉게끔 하는 게 이 그냥 귀리 디코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얘를 뭔가 좀 여러 가지 답변들을 뱉게끔 만들어서 이 여러 가지 답변 중에서 가장 똑같은 애들 많은 거를 최종 답변을 뱉자. 예를 들어서 지금 18이 두 개 있고 26이 하나 있으니까 우리는 가장 많은 것인 18을 최종 답변을 뱉겠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방법도 있고 MCTS라는 것을 활용하는 것도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
강학습에서 몬테칼로 트리 서치라는 방법론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설명하기가 빡센데 그 어떠한 그 노드에서 시작을 한다면은 이 노드에서 약간 좀 점차적으로 이렇게 expand를 시키면서 약간 좀 더 점차 늘리면서 노드를 하는 방법이 그 MCTS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좀 이 각각의 노드를 저희 아까 말했던 그 생각 있죠. 스타트라고 좀 인식을 한다면은 MCTS를 적용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되느냐? 처음 인풋 퀘션이 있으면은 얘를 MCTS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그래서 누구랑 싸우는데 뭐 이런 것이 하나의 더트가 될 수 있고 뭐 다른 더트는 뭐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답변을 뱉는다.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MCTS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그 과정 내에서 이게 최종으로 맞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 이 과정 내에서 맞다 아니다를 판별하는 애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 LLM에 정의시키는 게 에 있어서 필요한 게 PRM이라는 Progress Reward 모델이라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활용한 논문 예시고요. REST MCTS는 예시인데 뭐 그러한 논문도 있다 정도 넘어가고요. 샘플링 베이스 리저닝도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리워드 같은 거는 다 하이퍼 파라미터인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중간중간에 배우는 건가요? 중간중간에 배워야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verifier 죄송합니다. 잠시만. 네, 그 보시면은 이 아웃풋을 하나하나마다 뱉는 모델을 보통 폴리시 모델이라 하고 이 아웃풋이 그래서 괜찮은지 아닌지라고 판별하는 모델이 보통 리워드 모델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리워드 모델이 마지막 단계에서만 이게 맞다 아니다라고 결정하는 모델이 있는 반면에 이 각각의 생각 내에서 이게 좋은 곳으로 흘러가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알려주는 리워드 모델도 있는데 이러한 리워드 모델을 또 그 결국엔 따로 학습을 시켜야겠죠. 마지막 단계에서 그냥 정답하고 맞는지 아닌지 인디케이터 함수로 그냥 그거를 리워드 모델을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중간중간에 약간 애매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학습을 시켜준다. 그래서 이뭐 학습시키는 방법 다양해요. 뭐 어떻게 학습시키냐 이건 좀 애매해서. 네, 이해됐다. 중간에 학습시킨다는. 네, 네, 네. 넘어갈게요. 그 더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그 샘플링 베이스 리저닝 중에서 하나인데 그 약간 샘플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약간 좀 활용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표적인 스타가 있어요. 스타가 뭐 아까 별 관련된 거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 진짜 별과 하나도 관련이 없고요. 이름이 왜 스타냐? Self-Thought Reasoner 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STAR를 가지고 스타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전 재밌었는데 재미없나? 얘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그 모델 자체는 이렇게 생겼어요. 뭐냐면 이 보통 LLM이 처음에 퀘션하고 레셔널 퀘션하고 죄송합니다. 그 퀘션이 있으면은 이 퀘션을 입력으로 받아서 뱉는 게 보통은 아까 셀렉션 리저너이기 때문에 어떠한 레셔널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하는 과정을 뱉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플러스 최종 답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그래서 좀 노테이션 좀 얘기하자면 Q가 있고 이 레셔널을 대표하는 R이 있고 그리고 그 이 최종 답변 대표하는 Y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R이랑 Y가 맞으면은 새로운 데이터셋으로 다시 만들어줍니다. 반면에 만약에 이 R이랑 Y가 틀렸다라고 하면은 힌트를 하나 줍니다. 힌트를 하나 준 다음에 이게 뭔 힌트냐라고 하면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 힌트를 하나 준 다음에 다시 이 엘리멘트 집어넣어서 이 그 R이랑 Y를 뵙게끔 해요. 이랬는데 맞췄으면은 이 데이터셋을 어펜드를 시키고 이랬는데도 틀렸다라고 하면 그냥 그 데이터셋은 그냥 아예 버려버려요. 이렇게 하는 게 약간 부트스트래핑이죠. 그냥 이 LLM 자체를 원래 있는 부트스트래핑이 뭐예요? 그냥 원래 있었던 분포에서 그냥 무구장지하게 샘플을 해서 저희 원하는 추정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원하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LLM 자체를 그냥 무자비하게 샘플을 한다. 는 개념에서 부트스트래핑이라고 부르고요. 힌트 자체는 되게 근본 없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힌트예요. 예. 말 그대로 죄송합니다. 그 보통은 힌트를 어떻게 주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긴 한데 여기 있네요. 죄송해요. 이렇게 줍니다. 힌트를. 그러니까 이게 맞잖아요. 이게 맞는 답변인 거예요. B가. 그래서 인풋을 줬을 때 원래는 이렇게 쭉 이렇게 줬다면은 이제는 B 옆에다가 correct 아니면은 그
네, 좀 근본 없죠. 네, 그래서 약간 근본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렇게 했는데 잘 된다. 약간 좀 놀랍죠? 좀 놀라웠어요. 그래서 또 얘기할게. 또 하나 더 얘기할 게 있는데 알고리즘을 정확히 살피자면 혹시나 이게?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알고리즘인데 그래서 처음 초기 모델인 M0가 있고요. 그 이 M0를 그 M0를 M이라 죄송합니다. 뭐지 이게? 죄송합니다. 그 처음 모델을 그냥 M0를 하고 그런 다음에 아웃풋룩에서 n을 1에서 캐피탈 N까지 반복한 다음에 이 M0 처음엔 n이 1이니까 m 떼기 1 그 0이죠. 그래서 이 m 제로 가지고 인풋을 넣어서 r이랑 y를 뱉는다. 그런 다음에 이 r이랑 y가 만약에 맞다라고 하면은 그 따로 분류를 하고 만약에 틀렸다라고 하면은 또 그 따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틀린 애들에 한해서 이 애드 힌트를 줘서 다시 뱉고 그런 다음에 얘가 맞았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다시 데이터셋에 어펜드 시키고 아니면 틀렸다라고 하면 그냥 버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DN이랑 DN 랩 얘네들을 유니언 시켜서 이렇게 다시 그 모델을 학습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y 값이랑 그 중간에 구한 값이랑 같은지를 볼 때 바이너리하게 맞다 틀리다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시뮬러리티 스코어 같은 걸 두고 이제 이거는 그냥 바이너리하게, 그러니까 Y에 대해서만 바이너리하게. 그러니까 객관식이면은 근데 이게 아까 줄 수 있는데 네, 주관식이면은 네, 이제 비슷한 음, 단어면은 이제 틀렸다고 생각하고 힌트를 줘버리면 또 처음으로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객관식 위치에서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맞아요. 그 좋은 질문이고 날카롭네. 약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아서 미쳐버릴 것 같고요. 여기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MN을 업데이트 시킬 때 그냥 이 어펜드 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누적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강학습 공부하시는 분들이면 약간 언폴리시 느낌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아무도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데이터셋을 자체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 주관식도 있긴 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우측 데이터셋 같은 경우인데 그냥 좀 이런 게 가능한 케이스, 그냥 인디케이터 함수를 비교하는 가능한 케이스. 일단 설명해 드리자면 좌측은 뭐 그냥 객관식이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수학 문제들이에요. 우측에 있는 데이터셋은. 그래서 이게 수학 문제들이면 딱 최종 답변이 있잖아요. 어떤 숫자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를 그냥 다랑 맞는지 정확히 일치하는지 아닌지로 비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왜 비효율적이냐라고 한다면은 이 네게티브 샘플들 있죠. 그러니까 틀렸던 애들, 힌트를 줘도 틀렸던 애들을 그냥 싹 다 버리잖아요. 얘네들을 버리는데 비효율적이고 다른 비효율적인 점으로는 얘그 이전에 있었던 모델들 있죠. 얘네들도 다 싹 다 버린다라고 해서 또 다른 비효율적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냐라고 한다면은 음, 보시면은 비싸라는 그 새로운 게 튀어나왔는데요. 새로운 논문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냐? 일단은 이 누적되는 것을 약간 좀 MN을 약간 N이면은 MN-2 이전에 있는 것들은 다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버리지 말고 약간 같이 쓰게끔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좀 더 중요한데 네게티브 샘플들 있죠. 네게티브 샘플들이 있으면은 얘네들 버리지 말고 어떤 따로 다른 데이터셋 보시면은 밑에 여기서 포지티브하고 네게티브이 여기 쫙쫙 이렇게 나오는데 네게티브하고 포지티브 샘플들을 그냥 이렇게 딱 다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들어주고 이거를 토대로 베리파이어를 학습을 시킵니다. 이 베리파이어라는 것은 뭐냐? 이 최종 답변이 나온 것을 토대로 얘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맞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거를 판별해 주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리파이어를 만약에 거쳤으면은 답변이 들어갔을 때, 너 괜찮아. 아니면은 너 틀렸어. 하는 어떤 바이너리한 그런 케이스겠죠. 그래서 그러한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DPO 함수를 DPO라는 로스를 쓰면 좋기 때문에. 근데 DPO 아까 배웠잖아요. YW가 있고 YL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파스하고 네거 샘플이 있다 했죠. 얘네들을 기준으로 이 베리파이를 학습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네그센트를 버리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뭐 실제로도 성능이 잘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 LLM이 정말로 추론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냐의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논문이 애플에서 나왔어요. 놀랍게도 애플이 연구를 하는 줄 몰랐는데 GSM 심블릭이라는 데이터셋을 새로 만들어준 게 이 논문이 얘기하는 바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GSM8K라는 데이터셋이 일단 있어요. 아까 봤던 수학 문제 데이터셋 있죠? 여기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 데이터셋인데 이 데이터셋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바꿔가지고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약간 이 논문 이전에는 약간 그래서 좀 리즈닝이 잘한 것 같은데 애들이 그냥 이렇게 약간 좀 결론이 났었는데 이게 사실은 좋은 평가가 지표가 아니다. 이 데이터셋이 이 벤치마크가 이 데이터셋에서 성능을 확인하는 게 리즈닝이 좋다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고요. 왜 이렇게 됐냐? 만약에 정말로 추론 능력을 기르는 거면은 사실은 똑같은 문제 형식의 값들만 바꿔도 좋은 성능이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모델들이 파라미터가 크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되냐? 외우는 성질이 조금 일어나요. 메모리제이션은 그런 퀄리티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트레이닝에 한해서 그냥 정확하게 이런 인풋이 있으면 정확한 답변을 뵙게끔 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3, 3 뭐야? 9 이렇게 그냥 바로 뵙게끔 하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4, 2는 뭐야? 했을 때 모르겠는데 그거는 3, 3밖에 공부를 했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첫 번째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뭐냐? 정말로 추론 능력을 키우는 거면은 이 똑같은 형식이 나와도 이 여기 있는 핵심 변수들만 좀 값들만 좀 바꿔가지고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예시로 소피 네퓨 31, 9 뭐 이렇게 있는데 얘를 뭐 그 민수 그리고 그 민수 재우 뭐 29 그리고 뭐 31 뭐 이렇게 바꿨을 때 좋은 결과가 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냐? 이거 다 마이너스 값들이거든요. 이게 0이고 다 악화됐고요. 심지어 여기 모델 중에서 GPT-4o, GPT-5.1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모델들인데 얘네들에 대해서도 성능이 악화됐다는 것을 보이고 있고요. 퍼포먼스 드로프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보시면은 이게 그 중간 지점이 이 까만색 선이 그 원래 있었던 모델인데 이 까만색 선을 기준으로 그 뭐냐 파란색 그 애들이 그 GS 승부에 대한 결과인데요. 다들 까만색 선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죠 대부분.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뭐 이름을 바꿨고 그리고 숫자를 바꿨고 뭐둘 다 바꿨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얘는 좀 좋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까만색 선을 넘지를 못한다. 까만색 선에 오히려 왼쪽에 있다. 그래서 뭐 다른 예시로는 difficulty를 바꿨을 때 어떠냐? 다 악화됐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질수록. 다른 결과로는 또 다른 그 데이터셋은 뭐가 있냐? 약간 좀 클래스를 바꾼 케이스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어 뭔가 좀 쓸데없는 문장들 있죠. 그러니까 약간 뭔가 문제를 냈는데 근데 그래서 뭐 핵심 여기서 얼리플 픽스 뭐 키위 뭐저 프라이데이는 이렇고 사tur데이는 이렇고 선데이 이런데 근데 뭐 그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약간 키위 중에서 몇 개는 좀 더 컸다 뭐 이러한 약간 좀 쓸데없는 말들을 넣어준다면은 훨씬 더 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그 리즌이 잘 안 되고 있구나. 애플에서 최근에 또 논문을 냈었는데 한 2주 전인가 냈었는데 그것도 약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논문을 냈었는데 리즈닝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리즈닝이고요. 이제는 딥시크 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아 20분 만에 끝을지 몰라서 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딥시크를 알려면은 딥시크 그 최근에 뭐 1월 달인가 2월 달인가 되게 핫했잖아요. 왜 핫했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앞 세 개 논문들을 알아야 돼요. 딥시크 MOA, 딥시크 비싼 딥시크 R1 알아야 되는데 우선은 딥시크 MOA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MOA라는 거 뭐냐? 믹셔 오브 엑스퍼트인데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 보시면은 이게 사실은 W2 곱하기 X 그리고 그 뭐냐 활성함수 그 다음에 W1을 또 다시 곱해주는 케이스란 말이에요. 근데 얘를
사실 W2랑 W1이 되게 보통 크겠죠. 그래서 이거를 되게 좀 잘 좀 쪼개보자라고 하는 게 그 이 믹처 오브 엑스퍼트 개념이고요. 각각을 그래서 그 쪼갠 것을 하나의 엑스퍼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뭔가 좀 히든해서 약간 이거를 곱해줬을 때 원래는 이 전체 W가 있었는데 이 전체 W를 약간 이렇게 1, 2에서 캡틴 N까지 이렇게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식적으로는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그 해석을 좀 하면은 이게 좀 말이 돼요. 이거 그냥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그 근데 이것도 그냥 각자 보시면 설명해 드릴까? 각자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여기에서는 그 엑스퍼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얘를 그래서 각자 다 곱해주냐? 이건 아니고요. 나눠진 것을 다 곱해주기보다는 일부만 좀 선택을 해서 좀 일부만 곱해주자. 이 문제에 따라서. 그게 그래서 이것을 맞춰주는 게 라우터라는 친구고요. 어, 좀 갑갑하네요. 좀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준비해서. 그래서 그 딥식 MO에서 한 건 아니지만, 근데 MOE 연구 쪽에서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그래서 이 원래는 두 개만 골랐는데 이것을 엑스퍼트 개수를 늘려가지고 하면 어떨까라고 한 게 이 여기에서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실제로 했을 때 그 뭔가 좀 더 차원을 줄이면은 그럼 파라미터 개수도 줄이겠죠. 그래서 이 차원을 줄인 채로 그 대신 엑스퍼트를 좀 더 여러 개 만들어서 해보자라고 한 게 여기서 하는 얘기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잘 나왔냐?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있는 이 N 있죠. 원래는 이게 그 N에 대해서였는데 근데 이게 캡트 N에 대해서였는데 이제는 이 하나의 엑스퍼트에서 차원을 줄이고 그리고 M 곱하기 N으로 이렇게 좀 더 늘렸다라고 한 이게 사실상 핵심이고요. 여기서 하는 내용은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점이 뭐가 있냐? 그 뭔가 좀 공통된 정보를 여기서 흘리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만 얘네들에 대해서 학습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그 인풋을 가지고 여기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 아웃풋을 뱉고 그럼 이 아웃풋에 대해서 이게 각각에 대해서 이게 학습이 될 텐데 만약에 데이터셋이 약간 좀 일방적이다, 좀 비슷해 보인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얘를 고르든 약간 좀 비슷한 정보만 흘 수 있지 않느냐, 비슷한 애들만 고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머지 엑스퍼트를 이렇게 나누신 이유가 애초에 좀 자기만의 전문 분야가 있어야 돼서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 건데 오로지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전문가들을 다 봤더니 나랑 똑같은 전문가들인 거예요. 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딥식 MO에서 제시한 게 뭐냐면 오케이 그러면은 약간 공통된 전문가를 한 명 그냥 배치해 놓자. 그리고 나머지 애들이 약간 세부 정보들을 다룰 수 있게끔 만들자라고 해서 이 초록색을 그냥 고정으로 박습니다. 그럼 라우터는 2에서 2n까지 그냥 얘네들에 한해서만 고르게끔 만드는 것이 이 딥시크 MOE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여기서는 뭐 일정 루트들만 고른다, 뭐 그리고 GPU 디바이스 내에서 여러 가지 디바이스가 있으면은 네 개를 한 디바이스 넣고 네 개 디바이스를 넣으면은 약간 얘네들을 다 활용시켜야 되는데 GPU들을 여기 내에서만 선택이 된다면은 이 GPU1만 계속해서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GPU2는 그냥 놀고 있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 버틀넥이 생기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약간 억슬리 로스를 통해서 뭐 그 완화시키는 가능하다. 그게 그 내용이고요. 다음으로는 이게 딥시크 MO이고 그리고 딥시크 B3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알기 위해서 KB 캐시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어텐션 개념은 저희 위와 같아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에서의 어텐션을 구하는 데 있어서 저기 위처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그냥 Q를 곱하고 그 K를 곱했을 때 이 튀어나온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값에다가 그 B를 곱해주고 어텐션 값을 구한다. 토큰 1에 대해서. 근데 이것을 토큰 2에 대해서 다시 했을 때 그냥 똑같이 또 다시 연산을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미 토큰 1에 대해서 연산이 됐었는데 어쨌든 간에 토큰 1하고 토큰 2가 어펜드가 되니까 그래서 토큰 2에 대한 QK도 다시 구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되게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이걸 완화시키냐? 그냥 우리가
K랑 B를 좀 저장을 해놓자. 저장해 놓으면 그때 필요한 값들만 그냥 거기서 꺼내게끔 하자. 그래서 이 저장 공간이 보통은 캐시라고 합니다. 예, 이게 컴퓨터 과학과에서 캐시라는 개념 빌려서 온 건데 이 캐시 내에서 이 해당되는 이미 구했던 KB 값들을 집어넣고 그래서 여기서 보라색들을 얘기를 하겠죠. 보라색들을 갖고 와서 우리 연산된 것을 그냥 갖고 오자. 라고 해서 이게 KB 캐시 개념이 이렇고요. 그냥 아키텍처는 그 딥시크 B3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약간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갖고 왔는데 이그 두 분류로 나뉩니다. 그 딥시크 B3에서 아까 봤던 딥시크 MOE 이게 FFN에서 Feed 네트워크에서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어텐션을 구하는 데 있어서 원래는 멀티헤드 어텐션 썼었는데 이제는 멀티헤드 레이턴트 어텐션 쓰자라는 게 딥시크 B3에서 제안한 건데 그 위에서 네, 그 해시라는 게 네. 허리 토큰 1에 대해서 여러 번 진행하는 이게 안 나와가지고 그 캐시라는 KB 캐시라는 게 일단은 좀 쿼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궁금한 값에 관한 거죠. 죄송합니다. 그 저희가 알고 있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예를 들어서 나는 빵을 먹었어라고 이렇게 이렇게 생각 안 나는데 그래서 나는 빵까지 단계에 왔다 할게요. 그럼 빵까지 왔으면은 빵이 쿼리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 빵에 해당하는 KB 값들을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KB 값들을 그래서 Q가 하나밖에 없는 이유가 빵에만 해당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KB는 왜 여러 개 있냐? 왜 여러 개 구해야 되냐? 나는 빵이잖아요. 그럼 나는에 대한 것도 어쨌든 연산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나랑 는에 대한 KB도 구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WK랑 WB를 나는에다가 곱해줘야 되는 뜻인데 이미 이전 시점들에 대해서 그건 곱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곱해진 것을 그냥 캐시 안에 담자라고 하는 게 이 내용입니다. 이전 시점 거를 현재 거에 포함시키겠다. 네, 원래 포함시켜야 돼요. 원래 트랜스포머에서도 원래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이 그 어쨌든 K랑 B도 다시 연산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그래서 K, B를 어찌 보면 그냥 캐시에서 꺼내오는 그리고 갖다 붙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적당히 됐습니다. 네, 적당히 듣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그 여기서 단점이 뭐가 있냐면 이 KB 캐시가 그 K랑 B가 지금 인베딩 차원만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만약에 긴 시퀀스에 대해서는 되게 시퀀스 랭스 곱하기 인베딩 차원만큼의 매트릭스를 결국에는 캐시 안에 내가 저장시켜 줘야 돼요. 그러면은 말도 안 되게 크겠죠? 그러니까 말대로 캐시가 원래 컴과에서 캐시 개념은 좀 작은 공간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좀 효율적으로 쓰려고 그래서 이 작은 공간을 의미를 하는데 보통은 작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만약에 K 저장해야 되는 양이 무지막지하게 많으면은 그러면 비효율적이지 않냐 오히려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도 비효율적이지 않냐라고 해서 나온 게 이 멀티 레이턴트 헤드 어텐션인데요. 멀티 헤드 레이턴트 어텐션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뭐냐? 모든 헤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헤드가 이렇게 헤드 1에서 헤드 뭐 K까지 있으면은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모든 헤드에 대해서 공통 사용되는 KB 값을 그냥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여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자면은 그냥 그 인풋에 대해서 원래는 여기 멀티헤드 어텐션에다가 그냥 갖다 박았는데 이제는 이게 아니라 그냥 이 CK 뭐 어디니 그 KC KB 여기 있습니다. 그 KC 그 VC 그리고 그 KR 그리고 QR 그리고 KC 이 값들을 가지고 넣겠다. 이 값들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은 차원이 훨씬 더 줄어졌을 거예요. 이 그 인풋 히든보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만 저장시켜주면 되지 않느냐. 약간 좀 간략한 요약이고요. 그래서 약간 좀 여기서부터는 좀 쭉쭉 넘길게요. 그냥 어,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잘 정리됐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좀 읽어보시고 어, 핵심은 이 파란색으로 된 CTKB랑 파란색으로 된 KTR 있죠. 얘네들만 저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원래는 KB 자체에 대해서 저장을 시켜줘야 됐다. 이해되시죠? 네, 그만할게요. 그게 핵심이고
그리고 딥시크 R1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뭔 얘기냐? 이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딥시크 그 모델이에요. 최근에 나온 그 딥시크 모델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딥시크 B3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 활용을 시킬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 아키텍처를 원래는 따라가요. 여기에서 이 아키텍처라는 것은 뭐냐? 원래 딥시크 B3에 대해서 학습된 원래 데이터셋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프리트레인 시켜서 딥시크 B3을 원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는 좀 바꿔서 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더 잘 활용해보자.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강학습을 토대로 해서 좀 활용시키자 하는 게 여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좀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 고민 중인데, 처음에는 그 딥시크 B3을 가지고 강학습을 학습시켜서 딥시크 R1 제로라는 것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얘를 통해서 샘플을 뽑아요. 샘플을 뽑게 되면은 이 롱시오티 SFT 데이터가 만들어지는데,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다시 약간 비스킷 프라이드 된 모델을 또 만들어줘요. 이 비스킷 프라이드 된 모델을 이용을 해서 약간 어, 원래 있었던 이 딥시크 B3 데이터 있죠? 얘를 가져와서 다시 딥시크에다가 B3에다가 학습을 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랑 여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뽑아와서 이 파이널 SFT 데이터 그리고 플러스 원래 있었던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아주 큰 데이터셋을 하나 만들어줘요. 그런 다음에 원래 있었던 딥시크 B3 모델에다가 그 파인 튜닝 진행하는 그리고 플러스 강화학습. 근데 여기에서 그게 바로 딥시크 R1 모델이고, 그냥 뭐 한 줄 요약하자면은 데이터를 뽑고 그리고 강학습을 뭐 활용하고 했더니 딥시크 R1이 튀어나왔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여기에서 좀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 있다면은 PPO라는 강학습 알고리즘이 아까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강학습 알고리즘 자체에서는 원래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클립이라는 PPO 클립이라고 해서 그 클립 함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뭔지는 설명을 안 할게요. 이 AT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RT 빼기 B 그 밸류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아마 광학습 들으신 분들은 이거 배우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거 이 그래서 이 확률이 사실상 핵심이 이 여기 있는 이 파이 세타라는 게 파이 올드 이게 사실상 핵심인데, 이게 뭐 임포턴스 웨이트 뭐 프로베티 뭐 레이쇼 뭐 이렇게 되는데, 얘가 사실상 그 임포트 샘플링에 활용이 되는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PO에서도 임포트 샘플링이 도입이 됐는데, 근데 이거를 구하는 데 있어서 AI가 여기 표시거든요. 근데 AI를 구하는 데 있어서 원래대로라면 이 B가 필요했어요. 이 B가 원래대로는 필요했었는데 이것도 학습을 또 새로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럼 좀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지 말고 약간 표준화 시켜가지고 리워드들에 대해서 표준화 시켜가지고 어벤티지를 이 AI 텀을 만들자라고 하면은 밸류 펑션을 만들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그 PPO를 활용시키게 되는 게 약간 이 GRPO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딥시크에서 활용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보이시는 바가 사실상 핵심이고요. 딥시크에서 뭘 새로 했냐고 한다면, 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딥시크인 거고요. 뭐 더 여기 관해서 궁금하신 분 있나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제 질문하면 다 답변할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더 하면은 또 힘들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